앞서가는 감성경제방송 돈다방 미쓰리입니다. 오늘은 3월 7일이고요. 제가 지난주 금요일에 방송을 해드리지 못해서 계속 죄송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방송을 통해서 앞으로 한 주 동안 우리 주식 투자자분들이 어떤 부분을 고민해 봐야 되고 전문가들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으며 미쓰리는 그들과는 달리 경제를 돌려보고 틀어보고 다른 각도로 보니까 미쓰리가 생각하고 있는 또 다른 체크포인트를 여러분들께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다양한 시각을 통해서 시야를 넓히시면 되고요. 그 넓어진 시야를 통해서 내일부터 시작되는 또 한 주 동안의 주식시장에서 잘 대응하시면 됩니다. 어떤 청취자님께서 이렇게 질문을 올려주셨더라고요. 요즘 가뜩이나 주식시장도 구리구리한데 원자재 시장에서도 구리구리하나 봅니다. 그래서 향후 구리의 방향과 관련해서 저희 의견을 좀 물어보셨는데요. 이제는 거의 미쓰리가 국제유가의 여신 아닙니까? 이제 저는 오펙 회원국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뭐라고 얘기할지까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앞에서 한번 이런 얘기 해드린 적이 있어요. 미쓰리가 국제유가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점쟁이 빤스를 훔쳐 입게 된 이유가 누가 만약에 저에게 미쓰리도 시황을 보는 게 더 쉽니? 국제유가를 보는 게 더 쉽니? 그러고 물어보신다면 당연히 국제유가죠 라고 대답할 거다. 그리고 왜 그러냐 하면 제가 앞에서 한번 혹시 국제유가 관심 많으신 분들 간단하게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자, 국제유가 상승 요인, 하락 요인, 공급 요인, 수요 이런 것만 구분하시면 된다. 제가 이런 얘기 드렸잖아요. 그런데 주식 시황은 굉장히 셈법이 복잡합니다. 그래서 미쓰리가 상대적으로 단순한 국제유가를 전망함에 있어서는 좀 수월한데 수월할 뿐만 아니라 잘 맞히기까지 하는데 시황은 미쓰리가 돌려보고 굴려보고 쪼개보고 삶아보고 구워보고 해도 저의 예상과 달리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만큼 주식시장은 좀 복잡합니다. 근데 제가 시황과 달리 또 뭐가 있냐면요. 그 주식 실전 매매 트레이딩 강사입니다. 여러분 주식 잘하는 방법 중에서 차트를 잘 보면 되고 BP가 어쩌고 이런 거 잘 보면 된다? 허공에 삽질하는 소리입니다. 만약에 그런 거를 잘 알아서 주식으로 돈을 벌 수 있다 그러면 주식이 정말 쉬운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주식 매매하는 거는요. 여러분들이 흔히 서점 가서 이렇게 하면 주식으로 돈 벌 수 있다 이런 거 전 다 개뻥까진 아니어도 그냥 의미 없는 얘기들입니다. 주식 매매하는 방법이 따로 있거든요. 그리고 원자재 매매하는 방법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서서 이제 나중에 시간이 좀 되면 그냥 흔히 다른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여러분 주식 이렇게 매매하세요. 그런 내용 말고 정말 제가 배운 내용, 제가 알고 있는 내용, 주식 매매하는 방법 한번 여러분들께 공개해 드릴 거고요. 그리고 또 원자재 매매하는 방법도 한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국제 금값도요. 1100달러에서 기똥차게 제가 바닥을 찍어 드렸잖아요. 근데 앞으로 단순히 이제 주식뿐만 아니라 농수산물 같은 이런 원자재, 다른 원자재들도 아마 관심 갖는 분들이 많으실 거고 당장 그들이 올랐다고 해도 원자재 가격이 올랐다고 해도 또 다시 또 빠지거나 오르거나 그런 또 매매 타이밍을 여러분들 잡으셔야 되니까 한번 시간을 내서요. 제가 원자재 매매하는 방법 그리고 주식 매매하는 방법 한번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답변이 좀 되셨죠? 네. 자, 오늘 돈다방 미쓰리에서는요. 미국의 경기 부양책 진행 상황 그리고 다가오는 한 주 동안의 증시 이슈 점검 그리고 전문가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미쓰리는 어떤 다른 꿍꿍이가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기다리 고기다리 했던 1조 9천억 달러 부양책이 드디어 3월 6일 상원에서 한 표 차이로 가결됐습니다. 찬성 50, 반대 49.
이렇게 상원에서 한 표 차이로 가결된 부양책은 다시 하원으로 넘어가서 또다시 통과를 시켜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원에서 통과시킨 그 내용을 상원에서 그냥 통과시킨 게 아니라 상원에서 한번 수정 절차를 거쳤거든요. 8월 29일까지 주당 $400 지급하는 거를 한 주 연장하는 9월 6일까지 대신 금액은 $400가 아니라 $300로 금액은 다운시켰고, 그 하원에서 통과시킨 내용을 상원에서 이렇게 수정을 해가지고 지네들끼리 한 표 차이로 통과시켰습니다. 그러면 이 통과시킨 내용이 다시 하원에 가서 야, 상원에서 이렇게 수정해가지고 통과시켰는데 우리가 한번 보자. 이거 한번 통과시킬 수 있는 내용이 있는지 없는지 한번 보자. 그래도 지네들끼리 또 다시 통과시켜야 되는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그러면 지난번에 제가 여러분,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이 그러는데요. 1조 9천억 달러 부양책이 3월 중순에는 최종 결과가 나올 것이다. 그래서 미쓰리가 조심스럽게 한 3월 14일 정도가 되지 않을까라고 예상했는데 실업급여 지급 종료일인 14일 전에 조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할 가능성이 높아졌고요. 그러면 조 바이든 대통령이 1조 9천억 달러 부양책에 서명을 짠하면 주식시장이 야 부양책이다 그러고 신나서 급등할 것인가. 그런데 이미 주식시장에서 화로처럼 꿈틀꿈틀 아니죠. 팔딱팔딱 뛰다가 그 다음에 꿈틀꿈틀하고 그 얘기는 결국 사골국 우려먹듯이 계속 이 부양책은 그동안 주식시장을 이렇게 떠받쳐 왔기 때문에 1조 9천억 달러 부양책이 이제 통과가 되고 조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을 한다고 해도 주식시장이 크게 환호할 것 같지는 않다라는 것이 지금 전반적인 의견이죠. 그래서 주식시장에서는 지금 뭘 준비하느냐? 또 다른 약발을 준비하고 있는 거죠. 바로 조 바이든표 3조 달러 인프라 투자 법안입니다. 여러분, 1조 9천억 달러 부양책이 이제 생명을 다한다고 너무 슬퍼하지 말아요. 우리에게는 3조 달러 인프라 투자 법안이 또 바통을 이어받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뭐 이렇게 시장은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이번 주 증시 이슈 점검, 전문가들이 가장 많이 외치는 게 딱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국채금리, 그리고 두 번째는 환율입니다. 아니, 미쓰리가, 아니, 지난번에 제닛 옐런 재무장관으로 임명되는 순간부터 시작해서 그때 조 바이든 대통령은요, 그런 얘기 안 했다고요. 왜? 조 바이든 대통령은 뭐에 지금 총력을 기울이고 있냐면 빨리 국민들 마스크 쓰게 해야 되고 빨리 부양책 써야 되고 이 코로나 잡아야 될 생각에 뭐 돈에 관련돼서는 뭐 환율에 관련되거나 이런 얘기는 언급하지 않았거든요. 그 얘기를 누가 했느냐? 제닛 옐런 재무장관이 했습니다. 임명되자마자 첫 마디가 뭐였냐면 우리 미국은 약달러 원하지 않는다고 했고요. 그리고 미쓰리가 그 얘기를 딱 듣자마자 아이고 요 미국이 지금 중국이랑 이제 화폐전쟁 준비하는구나 라고 생각했고요. 거기에 대한 근거는 중국이 춘절을 맞이해서 막 디지털 화폐 뿌리고 이러면서 중국이 화폐 전쟁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 지금 미쓰리뿐만 아니라 미국도 알고 있겠죠. 물론 미국도 디지털 달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 세계적으로 달러의 위상이 워낙 높기는 하지만 전 세계 유통되는 이 화폐의 50%가 달러고 아무리 위안화가 뭐 세계의 화폐가 됐다고 해도 아직 사용량이 극히 적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대놓고 위안화와 달러를 붙여놓으면 자기네들이 온판 깨지는 걸 아는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무언가, 위안화가 봤을 때는 달러는 넘사벽이니까 새로운 화폐, 디지털 화폐를 통해서 새로운 시장을 점령하고 싶은 게 중국 생각이고요. 미국은 그거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디지털 화폐 조심스럽게 준비하고 있고요. 디지털 달러 조심스럽게 준비하고 있고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또 미국은 자꾸 국채를 발행해서 돈을 찍어내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렇게 경기 부양을 하기 위해서 돈을 찍어내고 거기에 대한 부작용으로 화폐 가치가 떨어지니까 달러의 화폐 가치가 떨어져서 혹시 미국의 위상이 훼손될까봐 제닛 옐런 재무장관이 우리 미국은 약달러 원하지 않는다.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여러분, 달러는요, 미국의 화폐 가치이기도 하지만요, 안전자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완전히 달러는요, 안전자산으로 이렇게 포장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연초에 전문가들이 올해 약달러를 계속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증권사 전문가들이 올해 우리나라 주식시장을 좋게 봤던 이유가 물론 1월 달에 백신에 대한 기대감, 1월 효과, 뭐 기타 등등 증시가 워낙 좋았기 때문에 그래 더 가자라고 외칠 수밖에 없었던 상황뿐만 아니라 그들이 봤을 때는 앞으로 상반기 정도까지는 계속 달러가 약세가 될 거라는 거를 예상하다 보니까 달러가 약세면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주식시장을 매수해 줄 거고 그러면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자연스럽게 올라가서 뭐 3,300, 3,500 갈 거다. 이 시황이 그렇게 나온 거거든요. 미쓰리는 달러 약해지지 않을 거라고 계속 얘기했잖아요. 지금 와서 이제 이번 주에 전문가들이 한 얘기가 뭐냐면 국채금리 얘기하고 달러 얘기합니다. 자, 국채금리 어떻게 얘기하느냐? 자, 지난주에 이슈는 뭐였냐면요. 국채금리가 술렁술렁 거렸습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 아무 얘기하지 않았어요. 근데 미쓰리는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아무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아무 말도 못할 수밖에 없어요라고 얘기했습니다. 왜? 그 전에 세인트루이스 연방은행 총재, 뉴욕 연방은행 총재, 뭐 애틀란타 연방은행 총재들이 우리 국채금리 따위는 걱정도 안 해. 지네들이 다 그렇게 얘기해놓고 갑자기 거기서 오퍼레이션 트위스트를 한다. 그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다른 면에 뭐가 있냐면 연준 의원들조차도 아직까지 미국의 경기 회복에 대해서는 걱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어쨌든 지난주에 뭐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뭐 오퍼레이션 트위스트를 시장에서 원하고 있는데 그 얘기를 하지 않았다. 뭐 이렇게 해서 주식시장이 막 술렁거리고 채권시장이 술렁술렁 거렸습니다. 그런데 다가오는 한 주가 아니라 그 다음 주에 3월 16일부터 3월 17일까지 FOMC 회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가오는 한 주 동안 3월 8일 월요일부터 이제 3월 17일 FOMC 회의가 진행되는 동안 연준 인사들은 입에다가 자물쇠를 이렇게 채워야 됩니다. 얘기 못해요. 그러니까 다가오는 한 주 동안은 뭐 세인트루이스 연방은행이 어떻게 얘기했고 뭐 뉴욕 연방은행이 어떻게 얘기했고 그런 얘기는 여러분들이 들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 얘기는 최소 연준 위원들의 발언 때문에 국채라든가 이런 것들이 영향을 받지는 않을 거라는 것을 우리가 미리 감지를 해야겠죠. 그러면 지금 이렇게 널뛰고 있는 국채금리, 어쨌든 1.5% 위에 올라와 있는 이 국채금리를 이번 주에 또 지랄 발광하게 할 만한 내용이 뭐가 있을까? 바로 3월 10일 날 발표하는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표입니다. 자, 이거 어떻게 할까요? 또 제가 지난번처럼 똑같은 시나리오를 제시한다면 지금 시장에서는 예상치보다 부진할 거다. 뭐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잘 나오지 못하게. 왜? 얘가 잘 나오면 2월달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표가 잘 나오면 또 얘가 누구의 엉덩이를 들쑤십니까? 10년물 국채금리를 막 쿡쿡쿡쿡 들쑤십니다. 만약에 2월 미국 소비자 물가지표가 1월 대비 잘 나오면 1월 대비 잘 나왔지만 예상치보다는 부진했다. 뭐 이렇게 포장을 해서 국채금리를 좀 작게 만들 가능성을 우리는 하나 체크해 놔야 되고요. 그리고 2주 전에 여러분, 뭐 물론 지난주에도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아무 말도 하지 않아서 미국 국채금리가 1.62까지 갔다 이런 내용이 나왔지만 바로 그 전주에 국채금리가 1.61%를 뚫은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는 왜 그랬냐면요. 미국에서 7년물 국채를 입찰했는데 잘 안 팔렸어요.
7년물 국채를 발행해서 판매했는데 잘 안 팔리고는 오히려 장기 국채가 잘 팔린 거죠. 그래서 국채 금리가 상승한 겁니다. 근데 다가오는 한 주 동안 3월 10일은 미국이 10년물 국채를 발행해서 판매하고요. 11일 날 그 다음 날은 30년물 국채를 입찰할 겁니다. 그러면 2주 전에는 7년물은 단기 국채에 포함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가오는 한 주 동안 10년물 국채, 30년물, 즉 장기 국채가 입찰될 거기 때문에 만약에 10년물이면 그래도 장기 국채니까 만약에 10년물이 잘 입찰된다면 국채 가격은 올라갈 것이고 상대적으로 수익률은 금리는 떨어질 가능성이 있는 거죠. 저는 오히려 다가오는 한 주는요. 연준 의원들 입에 자물쇠 봉할 거고 2월달 미국 소비자 물가지수 이게 뭐 어떻게든지 포장해서 뭐 국채금리 들썩거리게 하지 않을 가능성까지 생각해 놔야 되고 그리고 10년물, 30년물 국채 입찰 대기되어 있는데 10년물은 장기 국채니까 얘 잘 입찰되면은 금리는 떨어질 거고 여기에 이제 조금 고민되는 게 뭐냐면 막바지 부양책 이번 주에 최종 타결 예정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다가 이 1조 9천억 달러 부양책이 이제 자신의 재료로서 다 이제 불태우고 소진되면 또다시 이제 바로 3조 달러 대규모 인프라 투자 방안이 논의될 가능성이 지금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미쓰리는요, 이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표라든가 아니면은 다가오는 한 주 동안의 미국의 국채 입찰보다는 이 부양책이 최종 타결됨으로써 이제 경기가 좋아질 거라는 기대감이 10년물 국채 금리를 살랑살랑 건드릴 가능성이 더 있지 않겠는가라고 비중을 좀 더 이쪽에 두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자, 그리고 많은 전문가들이요. 22 통화정책회의가 앞으로 다가올 한 주 동안에 이제 목요일 날 진행되는데 우리나라 내만여의 날, 선물 옵션의 날, 내만여의 날 이제 열리는데 물론 시간 차이는 있습니다. 그런데 자꾸 전문가들은 뭐라고 하냐면 22 통화정책회의에서 라가르드 총재가 금리 인상 억제 정책을 내놓지 않을까? 내놓을까? 이거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근데 앞에서 제가 그랬잖아요. 여러분, 22는요, 지금 금리 인상이고 나발이고 중요한 게 아니라 올해 상반기 경제 성장률을 하향 조정하려고 지금 수정하고 있다고요. 저는 좀 궁금한 게 제가 지금 없는 얘기를 지금 제가 지어내고 있는 게 아니라 저도 이렇게 방송을 하기 위해서 갖가지 다 뉴스 기사 같은 거를 이렇게 체크해서 증권사 보고서 같은 거 객관적인 자료들 다 체크해서 여러분들께 방송하는 겁니다. 그러면 22 통화정책회의에서 올해 경제성장률 하향 조정하는 거 이거 제가 지어낸 소설이겠습니까? 아니에요. 거기서 언급되고 있다는 얘기에 객관적인 자료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자꾸 국내 전문가들은 헛소리하고 있는 거죠. 자꾸 22 통화정책에서 금리 상승 억제 정책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 금리 상승 억제 정책으로 경제 성장률을 하향 조정하면 되겠네. 이렇게 해석하면은 뭐 미쓰리가 할 말은 없습니다. 자, 그리고 국채 금리. 전문가들은 다가오는 한 주 동안 여전히 국채 금리로 증시가 변동성을 보일 것이다. 그리고 미쓰리는 거기에 대해서 제 생각을 지금까지 전해드렸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환율에 대한 거는요. 전문가들이 이번 주에 환율이 1140원 갈 거라고 전망하고 있다고 합니다. 왜냐?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인내하겠다고 했고 오퍼레이션 트위스트 정책 내놓지 않았고 여기에다가 제닛 옐런 재무장관이 장기 금리 고공행진은 인플레 우려 때문이 아니라 미국 경제의 조기 경기 회복 기대감에서 비롯된 거다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여러분 국채 금리도 증시와 마찬가지로 산책하는 개 시나리오에 적용해야 된다. 즉 제가 작년에 여러분 2021년도에 인플레가 우려됩니다라고 미쓰리의 인플레를 설명해 드리면서 연준이
우리 금리를 좀 인상해야겠어요. 우리 다음번 FOMC에서 한번 금리 인상 고려해야겠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걔네들은 가만히 있거나 혹은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막 손사래를 치면서 금리 인상 안 할 거라고 막 해도 이미 시장에서는 아유 이제 코로나19 종식되고 이러면 이거 그냥 경기 좋아지고 물가 올라가고 이거 그러면은 그냥 금리 인상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시장에서 막 그냥 술렁술렁 하니까 이것들이 국채 금리를 상승시킬 거라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마치 주식시장과 똑같은 겁니다. 국채 금리도 주식시장과 마찬가지로 이제 코로나19가 종식되고 경기가 회복되고 그러니까 저 앞에 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제닛 옐런 재무장관이 한 얘기가 뭐냐면 지금 장기금리가 올라가는 이유는 미국 경제가 회복될 거라는 기대감 때문에 저기 앞에 가 있는 거고 실물 경제는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라는 거죠. 이 자리에 있거나 혹은 뒷걸음질 치거나 지금 유로존은요. 더블 D 우려가 제시된다고 제가 앞에서 몇 번을 설명해 드렸습니다. 자, 이번 주 또 하나의 관건이 있습니다. 여러분, 중국의 양회가 끝납니다. 중국의 양회가 끝나면 시진핑 주석이 이제 뭔가를 발표하겠죠. 중국의 경제 성장률을 발표하든 근데 지금 분위기상 중국의 경제 성장률을 발표할 것 같지 않아요. 걔네들이 어느 순간부터 지네들의 경제 성장률을 숨깁니다. 잘 나오면 자랑질하고 못 나오면 그냥 그러려니 하고 대신에 제가 올해는 미쓰리의 가장 관심 있는 관전 포인트는 중국과 미국의 제2라운드라고 했습니다. 무역 전쟁이 아니라 뭐 그게 화폐 전쟁이 될지 아니면 뭐 지역적인 뭐 대만이라든가 홍콩이라든가 뭐 설령 지금 뭐 미얀마 사건이라든가 이런 걸로 해서 뭔가 엮여가지고 긴장감을 유발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저는 올해 이제 코로나19가 종식이 되는 순간 경기가 우와 하고 좋아지는 게 아니라 미국과 중국의 긴장감이 유발될 수 있다. 이거 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지금 중국은 자신감이 붙었거든요. 그럼 과연 중국이 이제 양회가 끝난 다음에 무엇을 얘기할지 이것도 우리가 관심 있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경제 성장률 같은 거 발표한다고 하지 않아도 뭐 최소한 우리 중국은 뭐 홍콩 문제 이렇게 생각하고 뭐 대만 문제 이렇게 생각하고 뭐 중국 경제 이렇게 할 거다. 그럼 벌써 시장에서 무슨 얘기합니까? 아이고 저것도 홍콩 때문에 미국이랑 부딪히겠네. 미국과 중국의 긴장감이 또 유발되겠네. 이렇게 하겠죠. 자, 지금 경제 상황은요. 제가 아까 제닛 옐런 재무장관도 얘기했던 것처럼 지금 장기금리가 고공행진하는 거는 2019년도 1월달 때처럼 그러니까 계속 경기가 좋아지고 그래서 진짜 인플레이션이 발생이 돼서 그래서 그때 미국이 금리 인상을 못하고 오히려 미쓰리가 예상한 대로 금리를 인하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2019년 1월달과 다른 겁니다. 지금에는요 코로나19라는 변수가 엄청난 변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장기금리가 올라가는 거는 정말 인플레 때문에 올라가는 게 아니라 코로나19 때문에 완전히 무너진 경제가 이제 조금 좋아질까? 그런데 좋아진다는 것보다는요. 아직 백신도 개발됐고 부양책도 쓰고 하니까 좋아지겠지 하는 기대감이거든요. 그럼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코로나19 종식은 언제로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작년 뭐 11월 달에 백신 개발 완전히 됐을 때 완전히 된 것도 아니죠. 그런데도 어쨌든 뭐 효과 있고 뭐 하니까 지금 전 세계가 백신을 맞고 있는데 당장 코로나19 백신이 개발됐을 때 우리는 뭐 올해 연초 아니면 뭐 상반기 마스크 다 벗고 경제 활동 재개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시간이 지나갈수록 뭐 우리나라 뭐 백신 수입이 늦어지고 여기에다가 다른 나라들 보니까 변이 바이러스가 발생이 됐는데 뭐 지금 아스트라제네카가 변이 바이러스에 효과가 없다는 둥 그리고 어떤 나라는 또 지금 백신 접종이 스케줄대로 잘 진행이 안 되는 나라도 있고요. 그래서 전문가들이 하는 얘기가 뭡니까? 우리는 최소 2021년 처음에는 한 상반기 정도까지만 고생하면 그때까지만 개고생하면 하반기에는 좋아지겠다고 했지만 이제는 우리는 어떤 생각하냐면 연말까지란 말이에요. 코로나19
연말까지 마스크 써야 됩니다. 뭐 백신 맞는다고 마스크 벗는다고 하는 거는 위험한 생각입니다라고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당장 여러분들도 3월 7일 보신 것처럼 지금 휴일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 코로나 신규 확진자가 400명이 넘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류가 코로나19라는 리스크를 만나고 잘 견디고 이제 백신을 개발하고 돈을 풀고 이제 뭔가 코로나19와 종식을 앞두고 있는데 문제는 생각보다 코로나19의 종식이 엿가락 늘어지듯이 질질질 늘어진다라는 거죠. 이렇게 되면 단순하게 뭐 2021년 상반기에 딱 끝나주면 땡큐고 그래 조금만 더 인내심을 갖자. 그래서 연말까지 버틴다. 그래 크리스마스 날 마스크 벗자. 뭐 해도 거기까지는 어떻게든지 견딜 수 있다고 쳐도 만약에 그게 조금만 더 딜레이 되면 당장 뭐 해야 되냐면 또 미국은 부양책 써야 되고요. 우리나라도 또 부양책 써야겠죠. 그러면서 자꾸 경제는 지쳐갑니다. 경제가 지쳐가는 게 아니죠. 저 앞에 가 있는 주식시장 시황이 지쳐가는 거죠. 실물 경제 못 따라오네. 그러면 주식시장과 실물 경제 사이에 있는 그 투자 금액이 제가 뭐로 바뀐다고 했습니까? 그게 바로 이제 그때 가면 버블로 바뀐다라는 겁니다. 그나마요, 그 버블도요, 어떤 외부적인 악재 없이 잘 소화시킬 수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여차했을 때 정말 좀 약간 뭐 어떤 국가의 오너라든가 뭐 어떤 이슈들이 건방지게 막 튀어나온다. 그랬을 때는 정말 우리는 또 다른 고민을 하면서 아 진짜 주식시장과 실물경제 그 사이에 있는 게 버블이구나 힘들구나 라고 고통스러워하겠죠. 당장 지금 제가 어제 방송에도 말씀드렸잖아요. 투자자들이 작년에는 야, 나 주식 소질 있나 봐고 열심히 했는데 올해는 최근에는 계좌를 열어보지도 못한다고 하잖아요. 이게 점점 이제 투자자들이 지쳐가고 있고 자기들의 생각대로 안 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런 상황이 왜 벌어진 줄 아세요? 저는 제 솔직한 생각을 말씀드리면 증권사들을 포함해서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증시 예측을 제대로 못했기 때문이고요. 왜 제대로 못했냐 하면 그들도 마찬가지로 그냥 개인 투자자들처럼 스포트라이트 비추는 것만 가서 자기네들도 그냥 불나방처럼 뛰어들고 있잖아요. 자기네들이 뛰어들지 않으면 그냥 옆에 있는 개인 투자자들께 등 떠밀어 빠뜨리잖아요. 좀 그런 모든 상황이 지금 이런 문제를 만들어냈다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돈다방 미쓰리에서 전해드릴 얘기는 다 해드렸습니다. 이번 주 증시 이슈, 국채금리와 환율. 자, 그런데 뭐 미쓰리가 달러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앞에서 이미 충분히 말씀드렸고, 국채금리에 대해서는 국채금리 때문에 변동성 걱정하고 있지만 연준 인사들 발언 자물쇠 챌 거고, 소비자 물가지표 미쓰리 생각에는 예상치를 낮출 거고, 예상치를 높게 해놓을 거죠. 거꾸로. 그리고 10년물, 30년물 입찰 진행 잘 됐을 때 오히려 국채금리가 1.6%, 1.5% 아래에서 움직이면 뭐 준수한 겁니다. 이걸 조금 자극할 수 있는 요인으로서는 이제 최종 타결 예정인 부양책이 약간 걸림돌이긴 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뭘 고민하셔야 돼요? 자꾸 전문가들 따라서 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의 시야를 넓히셔야 됩니다. 우린 뭘 고민해야 됩니까? 정말 코로나19가 우리가 예상대로 끝날 수 있는지, 이게 만약에 더 딜레이 된다면 증시와 실물 경제가 갭이 줄어들지 않으면 그때 가선 버블이 벌어지는 겁니다. 우리는 그걸 고민해야죠. 자, 제가 일요일날 너무 무거운 얘기를 해드린 것 같은데 뭐 어떻겠습니까? 전 생겨 먹은 게 그렇게 생겨 먹었는데, 그래도 제가 그동안 뭐 부양책 얘기해드리고 이렇게 좋은 얘기들도 많이 해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힘내시고요. 저는 여러분들께 겁을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냉정하게 시장을 좀 보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오늘 방송을 전해드렸습니다. 남은 휴일 여러분 정말 고민 많이 해보시고요. 여유롭게 다가오는 한 주 잘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다음 방송에서 뵐 거고요. 제발 좋아요, 구독하기, 댓글 달기 안 해주시면 아시죠? 제가 어떤 곤조를 부릴지 모릅니다. 꼭 해주셔야 됩니다. 고맙습니다. 전 다음 방송에서 뵐게요.